지금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셉니다. 조용히, 꾸준히, 크게. 한 달, 두 달, 세 달. 달력은 그대로인데 잔고가 달라집니다. 우린 아직 멀었지. 그 생각이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오늘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당장 바꿀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한 가지를 드립니다. 편하진 않지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주 69세 정미옥 씨는 요즘 산책길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휠체어를 밀고 가는 노인들이 눈에 더 자주 띄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습니다. 정미옥 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 불과 몇 년 뒤면 20%를 넘어설 것이 확실합니다. 즉,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마을 노인정에 모이는 어르신은 동네 어른 몇 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노인정마다 사람이 꽉 차고 경로당 증축 요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는 단순한 인구 비율 문제가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체감됩니다. 병원 대기실에 가보면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65세 이상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약은 고혈압 약과 당뇨약입니다. 시장에 가면 노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장을 보는 모습이 흔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전체 승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풍경은 앞으로 더 뚜렷해집니다. 통계청은 2035년이면 노인 비율이 30%에 도달한다고 전망합니다. 즉,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더 늘고 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돌봄 수요가 폭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그리고 각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정미옥 씨는 동네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부모님 부양한다고 힘들다 했잖아. 근데 우리 세대는 부모도 모시고 우리도 늙고 애들마저 줄어드니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은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노인은 많아지는데 이들을 책임질 사회적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후 위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병원에 가면 순번 대기가 길어지고 요양원 자리는 부족해지고 간병인 인건비는 오르고 국민연금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즉,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사회 전체가 늙어가면 비용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미옥 씨가 중얼거린 그 말, 앞으로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의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이명자 할머니는 남편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게 더 이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상담에서 들었던 말은 단순했습니다. 등급을 받으셨으니 본인 부담금 월 6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순간 안도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산서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식비 하루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입맛을 잃은 남편을 위해 간식을 챙기면 1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로션 같은 생활용품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거기에 미용비, 세탁비, 외출 비용까지 더해지니 어느새 한 달 120만 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개인 간병인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총 비용은 2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세 달 만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보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명자 할머니의 고백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모시면 나을까요? 제가 간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간병인을 쓰면 150만 원 이상이 추가. 진료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결국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게다가 가족이 직접 돌보면 돈 이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24시간이 묶이고 직장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3분의 1이 일을 줄였다고 합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가정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의 월 평균 지출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제가 돌봄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단기간이 아닙니다. 3년, 5년, 때로는 10년 이상 이어집니다. 집에서 모셔도 요양원에 모셔도 결국 돈은 끝없이 셉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었죠.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간병은 단순히 환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더라고요. 정리하자면 간병은 요양원이든 집이든 장소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생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없다면 누구도 이 무게를 버티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 안양 76세 박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자꾸 약속을 잊고 밤에 문을 열고 나가려 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처음엔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집안의 시간표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챙기고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 점검합니다. 낮에는 계속 곁을 지키고 잠깐 비울 땐 이웃에게 연락을 남기고 손목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합니다. 밤이면 더 긴장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뒤척이는 소리에 번쩍 깨고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우고 야간등을 켭니다. 치매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75세가 넘으면 5명 중 1명 수준까지 늘고 80세가 되면 3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도 이 확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치매는 몇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균 돌봄 기간은 약 8년, 길면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돈과 시간이 함께 소진됩니다. 간병인 없이 버티면 가족이 지치고 간병인을 쓰면 지출이 커집니다. 월 200만 원의 지출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약값과 진료비, 보호용품과 식비, 이동과 검사를 더하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집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10년이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숫자는 합계일 뿐이지만 가족에게는 생애 자산의 이동을 뜻합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아들은 휴직을 고민하고 며느리는 밤낮이 바뀌고 손주들은 집안 분위기에 눌립니다. 돌봄은 한 사람의 병이 가족 전체의 일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식사가 빠르게 끝나고 외출이 점점 줄고 대화의 주제가 약과 진료로 좁아집니다. 그래도 준비가 있으면 다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변화 시점을 빨리 파악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 구조를 손보고 방문 돌봄과 주간 보호를 조합해 숨 쉴 틈을 만듭니다. 가족 역할을 나누고 돌봄 시간표를 만들고 비상 연락망을 붙이고 문서로 의사결정을 정리합니다. 재정은 별도 라인으로 관리합니다. 간병 비급여 소모품을 한 묶음으로 예산화하고 현금성 자산 비중을 올리고 필요시 주택연금 같은 옵션을 검토합니다. 정리하자면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드는 장기 사건입니다. 발견은 빠르게, 돌봄은 나누어서, 지출은 별도 라인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 72세 최기문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크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고혈압과 당뇨는 매달 빠짐없이 병원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정기검진과 각종 검사로 2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가끔 의사가 추가로 권하는 MRI 검사는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이 10만 30만 원. 실손 보험이 있으면 조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진료비는 큰 병일 때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작은 병들이 매달 쌓이니 훨씬 더 무섭더군요. 최기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의료비는 단발성 지출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70대는 300만 원에 가깝고 80대는 4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건 단순 평균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1년에 수십만 원만 쓰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질환의 종류와 생활 습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2개에 240만 원, 무릎에 맞는 연골 주사 한 번에 5만 원에서 20만 원, 백내장 수술 수십만 원. 이런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보장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결국 은퇴 자산은 의료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아도 부부가 함께 병원을 다니면 한 달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병원비와 약값, 비급여로 사라집니다. 남는 돈은 생활비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비를 줄이고 난방을 아끼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게 됩니다. 의료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후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고 치료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때로는 아예 치료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의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은 늘어나고 새로운 치료법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검사나 치료가 앞으로는 필수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도 있지만 모든 비용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는 한 달 약값과 검사비만 충당하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본인 부담입니다. 최기문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룰 때 그게 가장 서럽더군요. 노후에 제일 무서운 건 병원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크고 예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은퇴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지출, 그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전 71세 김길중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하며 부은 돈이니 노후는 연금으로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본 순간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현재 평균 수급액은 약 64만 원.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100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50만 원, 1인 기준도 최소 150만 원 이상입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지금도 연금 개편 논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급시장 나이를 늦추거나 받는 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고 노인은 늘어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있잖아.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간병비, 고가주사제, 각종 소모품 같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23년에만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수록 본인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월 최대 32만 원을 줍니다. 하지만 쌀 한 포대 값이 4만 원이 넘고 공과금과 관리비만 해도 한 달 20만 원 이상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일 뿐 전체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보장 항목 제한, 면책기간, 한도 초과로 생각만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보험료는 급격히 올라가고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연금도 보험도 기초연금도 우리 노후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김길중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이더군요.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준비한 현금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과 보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제도를 믿되 맹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천 68세 조영자 씨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언제 큰 돈이 나갈지 몰라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후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통장을 3개로 나눴습니다. 응급, 생활, 여유 3개의 주머니를 만든 순간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응급 주머니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오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쓰는 돈입니다. 적어도 500만 원,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하거나 묶어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 혹은 단기 예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생활 주머니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이 모든 것은 생활 주머니에서 해결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이 있다면 모두 이 주머니로 모아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 달에 얼마가 꼭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생활 주머니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여유 주머니입니다.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한 돈입니다. 여행, 취미, 손주 용돈,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자금이 바로 여기서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아끼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여유가 있어야 삶이 지치지 않고 돈 관리도 오래 갑니다. 여유 주머니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준비해도 충분히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돈이 한데 섞여 있어서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3개로 나누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고 쓸 때도 죄책감이 줄더군요.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노후 재정은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하다고. 통장을 3개로 나누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보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주머니가 있으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쓰느냐입니다. 돈은 모양이 아니라 도달성이 중요합니다. 즉,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수원 72세 이만수 씨는 은퇴 후 가진 자산이라곤 30년 넘게 살아온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연금도 적고 모아둔 예금도 거의 없는 상황. 집을 팔아야 할지 그냥 버텨야 할지 밤마다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사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우리나라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70% 이상이 집과 토지 같은 부동산입니다. 반대로 현금이나 금융 자산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즉, 집이 있더라도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일정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가 만 7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운사이징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팔고 2억 원대 소형 아파트나 빌라로 옮긴다면 차액 3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두면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전세에 살던 사람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옮기면 남는 7천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월세가 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현금이 있으면 응급 상황이나 병원비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만수 씨도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겁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연금이 나오자 생활이 한결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통장에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 숨이 좀 트입니다. 집은 팔지 않아도 생활비가 나오는 자산이더군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에는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현금만큼 중요하다고. 집을 팔 수도 줄일 수도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을 현금화하는 전략을 미리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가장 큰 자산이자 현금의 원천이 됩니다. 팔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집은 팔아야만 돈이 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청주 75세 오말순 할머니는 작은 화장실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비누 거품에 미끄러지던 순간 평소 설치해둔 손잡이를 붙잡으며 넘어지지 않고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손잡이 하나가 제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노인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단순한 사고 같지만 골절, 수술,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면
순식간에 삶이 무너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환자는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수술비만 수백만 원, 재활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한 번의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지고 치매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안 환경을 고쳐야 합니다. 화장실과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과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거실과 복도에는 작은 물건을 치우고 전선이나 러그를 정리해 발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밤에는 자동 센서 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곳에서 헤매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이 큰 사고를 막는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신체 균형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균형 감각을 키우는 스트레칭과 체조는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점검입니다. 어지럼증, 혈압 이상, 시력 저하 같은 문제는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안경이나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손잡이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한 후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화장실, 부엌 현관에 손잡이를 더 설치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을 두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손잡이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을 막아줍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생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작은 안전장치가 병원비와 고통을 막고 무너질 수 있는 노후를 지켜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곧 최고의 건강관리이자 노후 준비입니다. 울산 76세 김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모여 앉아 자신의 건강 문제와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돌봄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엄마한테 혹시 치매가 오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 점은 꼭 기억해줘. 자녀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하며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꺼내면 불길하다. 괜히 자식들 힘들게 한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위기가 닥치면 가족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호흡기 삽관, 인공투석, 심폐소생술 같은 큰 결정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어르신들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겪는 갈등이 7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돌봄 방식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치매가 오면 집에서 모실 것인지, 요양원에 맡길 것인지, 누가 주로 돌볼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이런 이야기들은 불편해도 꼭 나눠야 하는 대화입니다. 가족끼리 합의가 되어 있으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고 돌봄 부담이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재정 상황도 솔직히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남은 돈은 이 정도다.
당분간은 큰 문제 없지만 병원비가 늘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정보만 공유해도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훨씬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대화를 미루면 불안만 커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정리하자면 가족과의 대화는 불편함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사랑은 대화로, 돌봄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 미룬 대화가 내일의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80세의 고영호 어르신은 70세에 탁구를 배우고 75세에 스마트폰을 익혔습니다. 지금은 동호회 활동으로 일주일이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는 말, 다 틀린 말이더라고요. 하고자 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65세면 은퇴, 70세면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65세는 옛날 50세와 다름없습니다. 머리가 휘어졌다고, 정년퇴직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년은 이제 소극적 버팀이 아니라 적극적 도전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씁니다. 40년 직장에서 배운 기술, 평생 가정에서 쌓아온 살림 노하우, 취미로 갈고 닦은 재능까지 이 모든 것은 다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입니다. 도서관 책 읽어주기 봉사, 마을 해설사, 작은 온라인 상점, 심지어 유튜브까지 노년은 배움과 나눔, 그리고 도전의 기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는 게 처음엔 어려웠죠. 손자한테 계속 물어보고 복지관 강좌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익히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작은 도전이 결국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건강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90세까지 살더라도 85세까지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게 진짜 성공적인 노후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 균형 훈련 같은 작은 습관들이 삶을 바꿉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것이 외로움과 우울을 막아줍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모임, 새로운 배움의 기회는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고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80세인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일도 끝났으니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사는 거죠. 노년은 끝이 아니에요. 준비만 했다면 인생 2막이 활짝 열립니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노년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나이는 한계가 아니고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현명하게 쓰고 관계를 이어가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겁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건강, 돈,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이 세 가지만 준비해도 노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50만 원어치 명절상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아들 부부를 기다린 어머니. 그러나 그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해진 건 믿기 힘든 이야기. 홀로 남겨진 어머니 앞에 결국 충격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님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온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진 않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이 집에 모인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어머님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비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며 멸치를 한 줌 집어보고 채소 가게에서 무와 배추를 고르고 정육점 앞에 멈춰서서 가장 좋은 소갈비를 골랐습니다. 값은 예전보다 훨씬 비쌌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손주 좋아하는 소갈비찜 꼭 해줘야지. 어머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갈비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큼지막한 갈비를 잡고 맛있게 뜯던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잘 먹네. 우리 강아지. 했던 기억이 아른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사온 재료값만 해도 이미 10수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큰 솥에 물을 올리고 고기를 손질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했어.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푹 끓여야지. 눈빛은 분주했지만 표정에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양파와 당근을 썰어 넣고 달콤한 간장 양념에 고기를 재우면서 어머님은 시계를 자꾸만 바라보셨습니다. 이 정도면 손주 둘이 실컷 먹고도 남겠지. 사위는 고기 좋아하니까 조금 넉넉히 해야겠다. 하나하나 음식의 주인을 떠올리며 정성껏 손길을 더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의 마음도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상에 놓일 음식들을 하나하나 그려봅니다. 여기는 아들, 저쪽은 며느리, 손주는 내 옆자리. 상상 속 식탁은 이미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부엌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본 어머님은 테이블볼을 새로 깔고 의자도 정돈했습니다. 작은 화병에 국화 한 송이를 꽂으며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진짜 명절 같구나.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자 어머님은 준비해둔 음식을 하나씩 상에 올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갈비찜, 노릇노릇 부친전, 색색의 잡채. 어머님의 얼굴에는 땀이 맺혔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정말 좋아하겠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자 어머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가에 섰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할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은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50만 원어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어머님의 가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절은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 모여야 명절이지. 어머님의 작은 목소리는 부엌을 넘어 텅 빈 거실에도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간 어머님은 상 위에 음식을 차곡차곡 올려두셨습니다. 갈비찜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잡채는 색색의 채소가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전도 바삭하게 부쳐져 한 접시만 놓아도 상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거실로 나와 상 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애들이 오면 분명 좋아하겠지.
속으로 되뇌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계는 아직 오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차 막히기 전에 좀 서둘러 오면 좋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어머님은 거실 창가에 서서 도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자리도 미리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아들 자리, 그 옆은 며느리. 손주는 내 옆에 앉히면 되겠네. 머릿속으로는 이미 식탁이 웃음소리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한숨 돌리며 소파에 앉았다가도 곧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불은 꺼뒀는지, 갈비찜 국물은 더 졸아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오전의 햇살은 점점 강해지고 집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이제쯤 도착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관문은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상 위를 바라보며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오기 약속했으니 곧 오겠지. 내가 너무 서두른 걸지도 몰라. 잠시 후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어머님은 황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웃음을 머금었던 얼굴은 다시 허전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어머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한 기운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 도착할 거라는 희망을 붙잡으며 거실에 앉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 가득 차린 음식은 마치 누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이거 보면 제일 먼저 집어먹겠지.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다림의 무게가 조금씩 깃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살며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기대와 함께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어머님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9시까지 온다고 했어. 곧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어머님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정오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햇살은 창가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그 빛과는 달리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은 여전히 식탁 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김이 오르던 뜨거움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잡채는 점점 굳어가며 색을 잃어갔습니다. 노릇했던 전도 이제는 눅눅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으셨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혹시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몇 분마다 반복했지만 화면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져 기다림의 시간을 배로 느끼게 했습니다. 차가 막히는 걸까? 아니면 손주가 보채서 늦는 걸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점점 번지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귀에는 신호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짧은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운전 중이라서 그런가 보다.
어머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헛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하나둘씩 빛을 잃어갔고 어머님의 눈빛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때 낯익은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순간 안도감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오고 있다는 연락일 거라 믿었습니다. 급히 통화 버튼을 누른 어머님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기다림 끝에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여행 가게 됐어요. 급하게 자리가 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던 마음, 50만 원어치의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풍성했지만 그 풍성함은 오히려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득 차린 음식이 이제는 텅 빈 자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자꾸만 의자를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 옆에서 음식을 덜어줘야 할 며느리, 깔깔 웃으며 갈비를 뜯어야 할 손주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 안에서 끊어진 듯한 울컥거림이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 누구보다 본인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님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못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 목소리는 텅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절망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의 설렘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초침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작은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풍성함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굳어가는 음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갈비찜은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공들여 끓였던 국물은 차갑게 식으며 겉돌았습니다. 잡채는 점점 굳어가며 한 덩어리처럼 엉켜 있었고 노릇했던 전도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한 걸까? 작은 한마디가 허탈한 한숨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자꾸만 빈자리를 향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 그 옆에서 미소 지어야 할 며느리, 그리고 옆자리에서 깔깔 웃으며 갈비를 뜯어야 할 손주,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의자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대와 설렘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젓가락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 끝은 음식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허기보다는 허무가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집안 공기는 정적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오히려 무겁게 다가와 어머님의 마음을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에게는 그 시간이 더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허무의 무게가 더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 햇살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빈 거실 바닥에 쓸쓸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입에서 또 다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허무할 수도 있구나.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체념 섞인 독백 같았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화병 속 국화는 아직 싱싱하게 피어 있었지만 그조차 어머님의 눈에는 쓸쓸하게만 보였습니다. 식탁 위 가득 놓인 음식과 텅 빈 자리가 대비되며 공허감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도 현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설렘과 기대는 그날 오후가 되자 깊은 허무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은 어머님의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만이 가득 남았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하루가 허무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이미 아들의 전화를 들은 뒤였기에 기대와 믿음을 동시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저절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는 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의 딸은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옆에 선 사위도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허무와 외로움으로 무너져 있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딸은 현관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왔어요. 시댁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길래 이번 명절은 엄마랑 먼저 보내려고요. 그 말은 무너져 있던 어머님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한 줄기 위로 같았습니다. 순간 모간이 꽉 메이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졌던 허무감이 딸의 한마디에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딸 부부는 식탁 위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엄마 음식이 이렇게 가득하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행이구나. 오전부터 굳어가던 음식이었지만 딸과 사위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다시 생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는 여전히 같은 음식이었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온기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국을 덜어주고 딸은 전을 접시에 담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위는 맛있게 음식을 집어먹으며 이게 명절의 맛이죠?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집안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적막하던 거실이 이제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속에도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명절은 꼭 큰 잔치가 아니어도 되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허무했던 시간이 따뜻한 위로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가져온 작은 보따리 속에는 직접 만든 과일청과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받아들며 또 한 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정성 어린 선물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식탁은 많은 이가 함께 앉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음식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았고 집안에는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역시 명절은 사람과 함께여야 하는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무너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딸 부부가 자리를 잡자 어머님은 다시 힘을 내어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식어가던 음식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젓가락이 닿으면서 다시 따뜻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갈비찜을 한 입 크게 먹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어머니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 말에 어머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부터 허무했던 마음이 순간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정성껏 전을 접시에 덜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세요. 저희만 먹을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드셔야죠. 그 따뜻한 말에 어머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음식이 풍성했지만 이번에는 그 풍성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를 더 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밥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 적막하던 집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선물을 받은 듯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행이구나. 짧은 한마디 속에는 허무에서 따뜻함으로 옮겨가는 마음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힘들까봐 자꾸만 음식 접시를 챙겨주었습니다. 사위는 분위기를 밝히기 위해 명절 때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까까지는 텅 비어있던 식탁이 더없이 따뜻하고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함께하니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제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어머님은 새삼 느끼셨습니다. 식사를 이어가며 딸은 어머님의 손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어서 다행이죠? 올해는 엄마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허물을 녹여내는 따뜻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차갑던 공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온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깨달았습니다. 명절의 의미는 단순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잡채와 전도 하나둘 접시에 옮겨 담기며 소소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는 아까의 정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님은 딸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얼굴에서 묘한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밝은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차분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 역시 곁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함께 준비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감지한 어머님은 조금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딸은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또다시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은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는 정적을 깨뜨리고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아까까지 따뜻했던 식탁은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은 믿기 힘든 듯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에는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번져나갔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짧지만 떨리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긴 기다림과 간절함이 모두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딸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적처럼 자연임신이 되었어요. 그 목소리는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까까지 허무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소식을 엄마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어머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명절상이 아니라 새 생명의 소식을 함께 맞이하는 기쁨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이 찾아오다니. 올해 명절은 절대 잊지 못하겠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기다림과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가득 울려 퍼진 웃음과 눈물은 그 어떤 잔치보다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집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겁게 드리웠던 허무와 적막은 어느새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의미는 더 이상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함께 기다리는 기쁨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눈가를 훔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떨림 속에서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목소리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찾아온 기적을 마주한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늘 옆에서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으니 오늘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로 기억합시다. 잔이 맞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건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여는 의식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명절 음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조금씩 맛을 보며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허물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든든한 힘처럼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며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어머님은 그 순간 마치 세상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허무했던 하루가 가장 뜻깊은 하루로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쁨, 가슴을 가득 채우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어머님은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하리라. 이 기적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구나. 명절은 때로 허무하고 외로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님에게 명절은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알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올해 명절은 내 생애 가장 소중한 날이구나. 짧은 한마디는 이제 시작될 새로운 여정을 향한 다짐이자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따뜻한 웃음과 눈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